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죠.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신데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는 멀리서 오셨네요. 네, 부산에서 오신 혈관외과 전문의이십니다. 김대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혈관외과 전문의 김대중입니다. 지금 군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때요? 그 멀리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고요. 오전부터 일어나서 오는데 많이 힘들긴 했는데요. 힘든 것보다 이 촬영을 한다는 것 때문에 긴장이 돼가지고 힘들게 올라온지 느끼진 못했습니다. 네, 오늘 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좀 좋은 정보 많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준비하신 슬라이드가 있죠? 네. 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리 정맥의 구성과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정맥에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표제정맥하고 근육 속 깊이에서 존재하는 심부정맥, 그리고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 또는 교통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다리 쪽에서 표제정맥, 관통정맥, 심부정맥, 다시 심장으로 해서 중력에 역행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꽝 짜면 쭉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게 정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오는 순서가 먼저 피부 바깥에 있는 표제정맥으로 왔다가 피가 네. 그 다음에 관통했다가 깊숙이 있는 심부정맥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온다. 네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중력을 역행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력 방향으로 혈액이 역류하려고 하는데 그때 역류를 막아주는 게 이제 저희 몸에서 밸브 역할을 하는 혈관 안에 이제 판막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펌프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혈액 순환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올라오면은 자꾸 중력이 잡아당기는데 네. 그거를 극복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판막이 밸브 역할을 하고 역류를 하지 않게 막아줘야 하는데 그 판막이 고장이 나면 혈액의 방향이 역류를 하거나 정체를 할 때 저희는 이를 하지정맥류라고 지칭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고속도로를 큰 정맥인 심부정맥으로 빗대었고 표제정맥 같은 경우를 국도로해서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럼 주로 어디가 막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네. 하지정맥의 원인을 살펴볼 때 이 심부정맥인 고속도로가 막히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이렇게 보통 이게 표제정맥, 국도 쪽에서 바깥에 있는 표제정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고장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가 막 차로 혈액으로 몰리면서 부풀어 오르고 네.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볼 때 지렁이처럼 붉어져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죠? 도로로 비유하니까 딱 와닿네요. 네. 뭐 하지정맥 종류라고 해서 이거는 크게 이제 이 사람들이 통용하는 용어는 아닌데요. 보이는 양상의 크기, 모양에 따라서 나누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서 모세혈관 확장증 정도는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보다 좀 더 큰 정맥인 경우를 망상정맥, 더 커지면서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혈관을 정맥류라고 지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역류가 진행하는 잠복성 하지정맥류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서 설명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정맥류가 혈관이 직경이 3mm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정의하나 보죠? 뭐 혈관이 튀어나와야 하지정맥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경이 3mm 이상으로 늘어나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겠지만 혈관 자체가 깊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3mm 이상이 됐다라고 해서 확연히 바깥으로 튀어나온 양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mm 이상이 맞긴 하지만 그게 깊숙이 있으면 눈으로 안 보인다. 네. 그때는 초음파 같은 걸로 볼 수 있다. 네, 정확한 초음파 검사가 하지정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볼까요? 이 하지정맥 정도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에서 6기까지 존재를 합니다. 혈관이 보이는 경우를 1기로 지칭을 하고 2기인 경우에는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정맥류가 있는 경우, 이렇게 3기는 정맥류에 부종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4기 같은 경우는 벌써 피부 쪽 변색이 나타나고 피부 경화증이나 피부 습진 등이 있는 피부 질환이 동반될 때 4기라고 하고요. 5기, 6기가 약간 좀 혼용돼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5기 같은 경우는 궤양에 치료된 흔적이 있는 경우를 5기고 활동적인 궤양이 있는 경우를 6기라고 저희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기는 색깔만 좀 변하는 거고 네. 2기부터 튀어나오는 거네요. 네. 와, 근데 6기가 되면 뭐 이게 튀어나온 정도가 아니라 궤양이니까 파이고 염증도 생기고 출혈도 있고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 쪽 보통 저희가 이제 살이 별로 없는 정강이 부위나 발목 안쪽으로 그런 궤양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궤양 형성 전에 보통 이제 가렵고 피부 질환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피부과 진료를 받다가 결국에 궤양이 점점 심해지면서 내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6기까지. 저희가 하지정맥 원인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들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쪽에 보시는 성별 자체가 하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에서 약 한 4배, 최소 4배 정도 많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와. 이런 원인들로 크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여성 호르몬이나 피임약 성분에 들어있는 호르몬 성분 자체가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임신력도 중요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체내 혈액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복부 정맥을 압박하면서 하지정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와, 여자에게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근데 그 이유가 피임약이라든지 임신과 같은 것들이 여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네. 와, 4배면은 400%인데? 보통 적게 4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는 뭐 훨씬 더 많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배 정도 많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임신하면 이제 올라오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아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는데 피임약이 관여하는 거 보면 무슨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나 보죠. 그렇죠. 이제 피임약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 자체에 다른 영향 중에 하나가 근육이나 혈관을 이완시킴으로써 혈관이 커지면서 혈액량이 많아지고 정체가 되면서 또는 그 안에 있는 판막이 고장이 나게 되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다리의 국소적인 병이 아니고 몸 전체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호르몬도 관여하니까? 네네. 아하, 알겠습니다. 네, 또 유전력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를 방문한 환자에서 문진을 할 경우에 항상 가족력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그래서 뭐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또는 체중 과다나 운동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혈액이 고이게 되면서 정맥압이 증가하면서 정맥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안 좋고 또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좋다. 그렇습니다. 둘 다. 왜냐하면 어쨌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혈관의 정체를 만들기 맞죠. 때문에 한 자세로. 네. 예. 그러면 그 말씀은 뭐 백화점 매장이나 거기 오래 서 계신 분들도 잘 생길 수 있다. 네. 일본이 좀 더 저희보다 이제 하지정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료가 먼저 발전했을 때 일본 교과서들에서 보면 많이 호발하는 직업군이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나 웃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초밥 장인 같은 정말 한정된 공간에서 서서 오랫동안 의식을 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호발을 하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못하고 딱 좁은 데서 계속 집중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혈액이 정체가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혈관도 같이 노화를 하기 때문에 연령 자체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과거에 심하게 다치고 나서 하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에게 과거 외상병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로 어떻게 다치는 건가요? 다리 쪽이나 골반 쪽이 심하게 골절이 되는 경우에 골절이 되면 주변 근육도 손상이 될 수 있는데 근육 안쪽에 정맥이나 동맥이 다치는 경우에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칠 때는 몰랐지만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뭐 동맥, 정맥 기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연결되면서 그 자체가 하지정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심부정맥 이상이라고 해서 흔한 원인은 아닌데요. 우리가 몸에 어떤 중요한 질병, 예를 들어 종양이나 또 다른 기저질환 자체로 혈전이 생기면서 아까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던 심부정맥 자체가 막히는 경우에 저희가 2차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심부정맥. 알겠습니다. 자, 이런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과연 하지정맥이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오후에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다리 부종, 통증, 그다음에 다리가 묵직하거나 쑤시는 느낌, 저리고 이런 붓는 느낌 때문에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린 정강이 쪽으로 피부 변색이나 아니면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 그다음에 야간 경련,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5기, 6기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발생하는 건데 만성 습진이나 혈관 내 혈전증 또는 피부 궤양을 동반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정맥류의 한 증상이군요. 네, 그만큼 정맥류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이제 저녁으로 쌓이면서 야간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같은 경우 요새 좀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맥의 문제로 통증이 생긴 거다. 네.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외래에서 보다 보면 많이 오시는 게 보통 저희가 한 60세 이상이 정도 되면 다리가 불편하시면 대부분 허리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의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뭐 척추 측만증, 협착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셔서 검사를 했는데 하지정맥이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단 및 검사 방법입니다. 진단을 정확히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환자 문진과 신체 검진을 하고 정확한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진이라는 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네, 뭐 증상이 어떻고 내가 뭐 어떤 증상이나 불편감이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정맥 같은 경우는 가장 정확한 검사가 혈관 초음파 검사예요. 이걸 해야 되는구나. 네. 이걸 해야 정확히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젤리 같은 거 발라서 다리에다 문지르면서 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잠깐 나와 있지만 저희가 환자분이 자세를 취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서서 하는 게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서서 하는 거네요. 네. 정확한 진단을 했으면 네.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치료네요. 살펴볼까요? 치료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부터 뭐 시술, 수술, 때로는 이 복합 치료까지 해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야, 저 몰랐어요. 네. 이 몇 개가 8개나 있어요, 치료. 저희가 이게 8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합쳐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치료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존요법은 증상 자체가 경미해서 증상 완화나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냥 이건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을 하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면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고 필요시에 따라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아니면 비니페라라는 계통이 정맥 작용의 약물인데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칼로 열고 뭐 도가니 들어가고 이런 거 없이 네. 먹는 약이나 아니면 뭐 밴드 같은 거 차면 된다. 그렇죠. 좀 그 얘기죠. 증상 완화랑 어떻게 보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0기나 1기 때 하는 건가요? 네, 보통 2기 이상인 경우 말고 0기나 1기. 오호. 네.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기 전에 네네. 색깔만 이렇게 파랗게 보일 때 네. 주로 한다. 네. 그러기도 하고 환자분 자체가 부풀어 보이는 정맥류가 있다 하더라도 증상을 잘 못 느끼거나 본인은 불편감을 못 느낄 때 보조적인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네. 자, 보존적인 치료. 이제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병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본 혈관에 수술 또는 시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술이나 시술을 치료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근본 혈관을 치료를 해서 혈관을 완전 제거를 하고 재발이 없도록 치료를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제 근본적인 치료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근데 그게 튀어나온 걸 제거를 하는 건가요? 튀어나온 정맥을? 튀어나온 정맥류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안쪽에서 초음파로 봤던 보이지 않는 혈관의 근본 혈관을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하지정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마치 재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쪽에 있는 근본 혈관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재발성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본 혈관이라는 건 그 주로 심부 쪽에 많이 있나 보죠?
신부정맥은 저희가 그 고칠 수 없는 혈관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표제 정맥 가운데 근본 혈관이 있다. 그렇죠. 표제 정맥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발목 안쪽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진행하는 대복제 정맥이 있고 무릎 뒤쪽과 발목 뒤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소복제 정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지정맥 치료를 할 때 근본 혈관을 목표로 잡는 게 이 두 가지 혈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딱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약간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현재 하지정맥에 대해서 치료 방법으로 정형화된 방법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근본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적 치료입니다. 이런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표제 정맥을 일괄적으로 제거를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혈관 절제 또는 혈관을 제거하는 것을 발거술이라고 저희가 표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장점으로는 각 세대별 치료 중에 유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이 된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비도 항상 환자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또 고위 결찰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뿌리 접합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직접 절개를 하고 혈관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 수술 부위 상처, 그다음에 멍 등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필요한 거고 기구를 통해서 혈관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 주변의 신경이나 인대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완충액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쪽 부위에서 여기가 이제 사타구니 부위거든요. 이쪽에서 절개를 통해서 하는 이제 고위 결찰술을 한다면 이런 기구가 들어가면서 일괄적으로 쭉 혈관을 긁어내는. 그런 개념이 있구나.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허벅지 안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다 피부를 절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만 들어가서 끊고 그 다음에 요 피부 속에 남아 있는 거는 뭐 메디컵 같은 걸 집어넣네요, 쭉. 네, 쭉 그 저희가 발거하는 큰 기구가 있는데요. 그 발거 기구 자체를 혈관으로 거치한 후에 쭉 일괄적으로 쭉 당기면서 잡아당기면서 없애는 과정. 그러네요. 피부를 절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2세대 치료인 열적 치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고안돼서 사용된 레이저 치료입니다. 레이저 도관이 혈관에 거치되면서 레이저 팁에서 레이저 에너지가 나오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혈관벽을 사멸시키고 염증 반응을 통해서 섬유화시켜서 없애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1세대 치료의 단점을 보완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흉터, 멍이 적고 재발 가능성이 적습니다. 주변 조직 손상도 적기 때문에 현재 안전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입니다. 레이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열 손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화상, 신경 손상 여기 제한적인 치료 범위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발목을 포함해서 상방으로 15cm 정도는 아무래도 살이 없기 때문에 열적 손상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치료 범위에 제한이 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섬유화로 인해서 밴드 형성으로 당김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열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완충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완충액은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한 다음에 또 식혀주는 액체를 또 넣어주는가 보죠? 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수액에다가 약 성분을 섞어서 주변 혈관 주변으로 소작을 하기 전에 주입을 하면은 이제 버퍼처럼 완충 작용을 해서 손상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레이저 도관이 대퇴 접합부 쪽으로 거치된 후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열을 가해서 쏘니까 혈관이 들러붙는 거네. 이렇게 튀어나온 게 지금 들러붙어 가는 거예요. 저런 원리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치료는 열적 치료의 고주파 치료법인데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는 레이저 치료의 단점을 좀 더 보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보다 통증이나 멍이 적어서 훨씬 편안하고 재발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고요. 레이저에 비해서 좀 더 큰 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보면 물론 레이저 치료와 원리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라는 점에서 레이저의 단점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레이저랑 비슷하게 고주파 도관이 대퇴 접합부 쪽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솟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동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초파를 빵빵빵 쏴서 한 7cm 간격으로 그 다음에 그럼 빼고 나면 그 마찬가지로 들러붙는다. 네. 근데 이제 레이저랑 차이는 뭐냐면 레이저 같은 경우는 팁에서만 그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한 경우면 끝에서만 나왔는데 정해진 길이에서 일정량의 고주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길이별로 소작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레이저는 여기서만 나왔는데 지금은 고주파는 전체 다 나온다. 네. 그러네요.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 3세대 치료. 3세대. 비열 치료. 비열 치료. 약물 치료입니다. 아무래도 2세대가 안전하게 많이 쓰이는데 가장 큰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열 손상인데요. 그런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을 배제하기 위해 나타난 치료입니다. 이 치료 또한 비열 치료이기 때문에 최소 침습적이면서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혈관의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경화요법과는 다릅니다. 단점은 뭔가요? 단점은 역시나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약간 좀 더 높은 치료 비용이 있고 경화요법이랑 비슷하게 약물 때문에 착색 현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드린 설명이 좀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물 용량이나 농도의 한계가 있어서 하지 정맥류가 심한 경우, 즉 뭐 사이즈도 크고 정맥류 자체가 많이 발달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다발성인 경우, 한쪽이 아닌 여러 군데가 해서 다발성인 하지 정맥류에는 치료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자체에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환자분에서는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간이 나쁜 분들. 네. 그리고 이 약물 자체 때문에 드물게 혈관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약은 10cc 이상은 못 넣나 보죠? 이게 보통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10cc 정도 플러스 알파라는 게 이제 보통 농도 어느 정도 한계 농도에서 한쪽 다리에 쓸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왜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에 이름이 붙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도관 자체가 혈관으로 거치된 후에 이 도관 끝터리에서 보시면 지금은 굉장히 느리게 회전하는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이 뿌려지는 게 이제 경화제입니다. 이 경화제를 도포하면서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저 혈관을 찢어버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혈관 자체를 이제 손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아무래도 혈관 안에 있는 밸브 쪽, 즉 판막 쪽에서 많이 그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막이 걸려가지고 시술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막 돌아가면서 일부러 상처를 내는군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치료,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인가 보죠? 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면서 현재 이제 많이 쓰이는 치료법인데 비열 치료 중에 이제 두 번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입니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뭔가요? 어떤 물질인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체 무해한 생체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접착제? 네. 본드 같은 거? 네네. 오, 안전한가 보죠? 네, 이 성분들 자체는 하지정맥에 쓰인 거는 최근이지만 1960년대부터 상처를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위식도 정맥류 치료 등에 이미 쓰이고 있었는데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최근에 들어서 하지 정맥류까지 치료에 확대돼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이게 저도 의대 다닐 때 그 위식도 역류 터질 때 맞아, 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성분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혈관 터지거나 말 때 붙이는 용도로 써왔던 접착제다. 네.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장점은 최소 침습적인 시술이기도 하고 2세대 치료했던 열 손상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주변 조직으로의 손상이 적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손상이 없고 그다음에 통증이나 흉터, 멍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 접착 치료는 시술하는 순간 혈관이 접착되기 때문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안 신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앞서 다른 치료는 압박 스타킹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 치료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여름에 하실 때
물론 겨울에도 압박 스타킹 자체가 단순히 레깅스나 일반 스타킹과 다르게 재질감이나 압박하는 느낌 때문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스타킹을 신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치료를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큰 장점이죠. 네. 그럼 이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방법 마찬가지로 저런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거네요. 권총처럼 네네. 생긴 거. 네. 그래서 저 가느다란 도관이 정맥류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들어가서 저 약물을 쏘나 보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은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혈관 안으로 이런 그 도관 자체가 쭉 거치된 후에 네. 이건 이제 이 도관 팁에서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본드, 그 아크릴레이트 그걸 막 넣으면 그 다음에 위에서 눌러주면 붙는 건가요? 네. 그 위에서는 선생님이 눌러주나 보죠? 네, 저희가 손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눌러주긴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굳이 누르지 않아도 이게 접착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누르지 않아도 와, 신기하네. 이렇게 이 본드 같은 게 쭉쭉쭉 나오고 이렇게 눌러주면 그러면 현장에서 시술할 때 선생님 볼 때도 딱 들러붙는 느낌이 나요? 혈관 같은 경우 정맥은 초음파로 눌리면 눌리게 되는데 저런 이 시술을 하고 나서는 정맥 자체가 굳기 때문에 눌리지가 않습니다. 눌리지 않는 거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시술이 됐구나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접착제를 쭉쭉쭉 쏘면서 붙인다. 그러면은 그게 딱 바로 초음파로 확인이 된다. 네. 이 방법은 그 이렇게 혈관을 돌리면서 뭐 손상을 초래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네요. 그냥 접착제만 쏘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아무래도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약간 높은 치료 비용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시술을 하고 나서 평균 한 2주에서 3주 정도에 이런 약 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소수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소수에서. 네. 자, 그러니까 현재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 이 방법이 가장 좀 최근에 도입돼서 좀 널리 시술되고 있는 방법이다. 선생님 병원에서도 자주 하나요? 네, 지금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한 많게는 반절, 그러니까 50% 정도에서 한 30% 정도는 저 치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는 주로 어떤 분들에게 권하세요? 정맥류 가운데서 좀 많이 심한 분들에서 이게 혈관을 바로 접착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맥류가 심한 분이거나 약간 다발성으로 있는 환자분. 여러 부위에? 그런 분들에게 수술 없이 또 태우지 않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도 처음 배웠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지 정맥류 최신 치료까지 잘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예방법도 살펴봐야죠. 모든 질환들이 다 그렇듯이 하지 정맥류도 예방법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예방법은 치료 전후의 관리 방법이랑 비슷해서 생활 속에서 예방법 및 치료 전후 관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다리를 자주 움직여서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체중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합니다.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이 좋은데 오히려 복부나 하체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격한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역기 운동 이런 거 안 좋네요. 헬스 운동, 근육 만드는 거 힘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복압이 올라가면 혈액이 안 올라오죠. 압이 세지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나는 온찜질 또는 족욕을 하고 났더니 너무 좋더라라고 표현하시는데 약간 반대세요. 과도한 혈관 확장을 통해서 정맥 내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나친 사우나나 찜질반, 반신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반대네요. 먹는 거는 어떤가요? 균형 잡힌 식생활 유지라는 건 굳이 하지정맥 아니어도 건강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저희가 쉬거나 주무실 때 다리를 약간 신장보다 높게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 15에서 30cm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베개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개 높이 정도를 높게 유지를 하시면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고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꽉 죄는 옷이나 부츠 같은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높은 힐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 근데 스타킹은 권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키니진이나 레깅스와의 차이가 뭐냐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발목, 종아리, 허벅지에서 각각 눌러주는 압이 달라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개념인데, 레깅스나 부츠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암벽이 부위마다 다 다르게 고안이 된 거네요. 네네. 그래서 피 흐름을 돕는데,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조인다 하더라도 레깅스 같은 거는 안 좋다. 그렇죠. 일률적으로 조이니까. 그렇죠. 레깅스나 부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률적으로 꽉 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무조건 조인다고 좋은 그렇죠. 게 아니다. 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개념이 됩니다. 야, 이거 레깅스 하는 분들 싫어하시겠네. 근데 전문가 얘기시니까. 네. 그러니까 부츠는 안 되고 뾰족 구도도 안 되고 레깅스도 정맥류에는 안 좋다. 그렇죠. 그러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좋다. 네. 그냥 단단한 그 스타킹은 어때요? 의료용 말고 좀 고탄력 스타킹 팔잖아요. 고탄력 스타킹도 어떻게 보면 고탄력 스타킹을 신음으로써 다리가 좀 더 얇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되네요. 네. 그 의료용으로 네. 조이는 암벽이 다른 거, 네. 그걸 구입해야 되는군요. 와, 오늘 이제 예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최신 치료까지 잘 살펴봤는데요. 자, 환자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와, 이 벚꽃 사진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이게 올해 저희가 이 안전거리 유지나 뭐 사회 격리로 인해서 올해 가서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작년에 부산 서면 쪽에서 이제 좀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낙동강 쪽에. 낙동강에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생태공원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은근히 또 이렇게 예술적이시네. 네, 이 사진 너무 멋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화려한 벚꽃 사진과 함께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강조하는 마지막 멘트를 요청합니다. 한번 망가진 혈관이 스스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내가 만약 하지정맥이 의심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 진행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하고 가벼운 다리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야겠죠. 요즘은 이렇게 전문 병원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중 선생님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